안녕하세요. 자, 경제학, 거시경제학 특강인데요. 여러분들 경제학 골치 아프시죠? 아마 첼로 공무원 공부하시는데 첼로 골치 아픈 과목이실 게 분명합니다. 제 경험으로 보건대는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들, 이제 7급 하시는 분들은 다른 과목들은 주로 많이 보고 암기하시고 그러면 되는데 경제학은 이해 과목이다 보니까 아마 좀 뭐랄까요, 전혀 좀 경향이 다른 과목을 접근하다 보니까 좀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까지 강의를 해보면은 문과 다니시는 분들이 경제학을 하는데 참 애로를 많이 느끼시고, 이과 다니시는 분들은 도리어 경제학을 하는데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해요. 공대 다니고 이렇게 수학과 나오고 그랬는데 경제학을 공부하는데 참 고민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런 분들이 금방 더 빨리 따라옵니다. 경제학이 마인드가 그쪽에 가깝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문과생들이시지만은 경제학 공부하는 마인드로는 전혀 부적합한 마인드를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에러가 있으세요. 내년에 이제 처음으로 경제학이 전체 이제 필수 과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제학을 접근하실 때 좀 잘하셔야 돼요. 시간은 충분히 있고 여러분들이 잘만 접근하시면, 또 경제학은 다른 거하고 틀려가지고 암기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잘만 잡고 계시면은 나중에 복습하는데도 훨씬 수월합니다, 경제학이. 그래서 처음에 마인드를 잘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저번에 특강 한번 해드렸고 이번에 다시 또 특강을 지금 해드리는 건데, 저번에는 이제 기초 수학에 대해서 특강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거시편 전체 패러다임에 대해서 특강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은 또 미시경제학 공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거기 전체 흐름도 한번 특강을 또 해드릴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경제학을 보통 여러분이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신 그 자료의 내용은 이제 패러다임에 의해서 된 건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에코 거시경제학 부분의 경제학 연습 부분의 제 챕터 1 부분, 패러다임 부분을 지금 책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정리를 한 겁니다. 정리를 한 건데, 여러분들이 보통 책들이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장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거시경제학 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사실 전체적으로 경제학만큼 정교하게 틀이 갖춰진 학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제학을 한 사람들이 다른 학문을 보면은 아주 그냥 뭐랄까요, 소위 잡학이라고 그러죠. 막 구질구질한 내용들이 하도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엄청 짜증납니다. 어떤 과목을 해도, 행정학을 해도 마찬가지고 경영학을 해도 마찬가지고 다 짜증나는데, 경제학은 딱 들어오면은 머리가 밝아지거든요. 수학 공부하듯이. 왜냐하면 전체 틀이 하나로 일관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걸 인식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서 무조건 막 다짜고짜 들어가가지고 그 부분을 갖다 이해하고 또 그 부분 막 암기를 한다고 해서 절대 좋은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전체 흐름을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연습서들이 막 이렇게 부분 부분에 이렇게 치중해서 이렇게 책이 쓰여져 있고, 또 그다음에 사실 대학에서 강의하는 내용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방법론 학자이기 때문에 제가 책을 쓸 때 조금 다르게 제 책들이 지금까지 쓰여져 있는데, 아마 제가 제 강의에 대해서 이제 매력을 느끼시는 분들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제 강의를 추천도 해주시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가능한 한 이렇게 전체 흐름을 보시는 그런 공부를 하시는 게 경제학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입견을 가지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대개 이제 7급 공무원 지금까지 공무원 하신 분들이 7급 공무원 하신 분들 다 열심히 하시는 거 제가 알거든요. 저도 93년도 처음으로 제가 강의할 때 7급 공무원을 제가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경제학이 거의 다 경제학 시험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해봤기 때문에 제가 잘 압니다. 이 7급 공무원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또 얼마나 이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확고하신 분들이 7급 공무원을 공부하시는지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이제 새롭게 경제학이 딱 들어오다 보니까 잘못된 선입견을, 지금까지 공부 방법에 의해서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딱 접근을 해서 들어오셨다가, 경제학이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사실은 경제학이 어려운 학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시던 것과 너무 틀리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껴지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렵기 때문에 주춤거릴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조금만 더 달리 마음을 고쳐먹고 다른 눈으로 보시면은 경제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학문보다 훨씬 더 수월합니다. 대신 대충 얼버무리면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경제학은. 그렇게 되면 뒤로 갈수록 복잡해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수학 공부하는데 앞에 1챕터 이해 안 하고 2챕터 넘어가면 어때요? 안 되잖아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아요. 경제학은. 행정학이라 그런 건 어때요? 행정 조직에 대해서 공부했다가 또 뭐 인사 쪽에서 공부 다른 거잖아요. 그러죠?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거 띄워놓고도 공부를 하고 중간부터 들을 수 있는데 경제학은 절대 중간부터는 수강생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저는 철저히 그래서 중간에 수강생 못 받게 합니다. 원래 여기는 뭐 처음부터 안 받지만은 옛날에 7급 할 때도 다른 과목들은 중간에서 수강생을 받아가지고 2개월 동안 이렇게 들어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절대 못 받겠어요. 그러면은 공부를 하다가 한번 포기를 해버리면 사실은 그것을 다시 공부한다는 게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그럴 바에야 아예 2달을 쉬었다가 다시 듣는 것이 훨씬 개인에게도 유익하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처음부터 잘못된 선입관을 안 가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조치를 취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지금까지 시도를 해보셨다가 경제학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셨다면은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죠? 제가 말씀드린 잘못된 생각이에요. 경제학은 그렇게 어려운 과목이 사실은 아닙니다. 어려운 선입견이 드는 것 뿐이지.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책으로. 자, 먼저 그 2페이지로 넘겨보시면은 거시경제 전체에 대한 그런 그 시장 구성도가 나와 있는데, 거시경제라고 하는 건 아시다시피 거시경제 전체의 어떤 그 실업이니 인플레이션이니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니 또는 아니면 국제수지 이런 문제를 다루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시경제 경제 전체적인 현상을 몇 개의 변수로 딱 요약을 해가지고 다루는 게 이제 거시경제학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구성하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장을 5개로 이렇게 요약을 해가지고 구성을 합니다. 이론을. 그래서 가장 이제 중심에 있는 시장이 뭐냐면은 생산물 시장입니다. 생산물 시장. 이것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생산물 시장 하면은 보통 경제학 하면은 이제 거시경제학 부분에 들어오면은 실질 국민 소득이라고 하는 걸 배우는데 이 실질 국민 소득이 바로 이 생산물 시장 전체에 있어서의 이제 공급에 해당되는 그런 측면입니다. 공급. 이 특정 기간 동안에 만들어진 총 생산물의 이런 그 실질 가치, 이걸 실질 국민소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다 아시는 뭐 GDP라든지 GNP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총체적으로 이걸 갖다가 이제 측정을 하는데 실질 국민소득을 요것이 시간에 따라서 늘어났다, 높아졌다, 낮아졌다 이렇게 하는 현상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경기변동이라고 부르죠. 경기변동.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보면 이 국민소득이 뭐 성장률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면서 쭉 가다가 보면 전체적으로는 어때요? 옛날보다는 더 높은 수준으로 생산활동이 쭉 이루어지면서 가잖아요. 국민소득이 점진적으로 이제 늘어나고 그러는데 이것을 갖다 이제 경제 성장 이런 표현을 쓰죠. 성장 발전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다루어지는 시장이에요. 이제 생산물 시장이. 그런데 여기서 이 국민소득이라는 것, 어떤 이 생산물의 총체적인 가치를 갖다가 이게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생산물이 만들어지는 것은 당연히 이제 경제학에서 보통 생각하는 이 경제 전체를 갖다가 어떤 투입 요소와 생산물의 관계를 갖다 표현하는 그런 것을 갖다 생산함수라고 부르는데 생산함수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거기 보시면 이제 서브에 생산함수라고 되어 있죠. 거기 보시면 Y 이렇게 표시되어 있네요. Y가 바로 뭐냐면은 이 Y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이제 실질 국민소득입니다. Y라고 하는 것은 FNK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이 N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노동량을 얘기하는 것이고 K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본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노동과 자본이 투입돼서 실질 국민소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생산이 이루어지죠. 근데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결정되냐면 바로 노동시장에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노동시장이 위치해 있죠. 노동시장 이렇게 유치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노동시장에서 노동에 이제 여기는 수요가 있고 노동에 이제 공급이 있게 되겠죠. 노동 수요 공급이 있는데 이게 어떤 이유에 의해서 노동 수요 공급이 딱 움직여서 이때 여기서 균형 고용량이 결정이 됩니다. 균형 고용량이 딱 결정이 되면 이 균형 고용량이
대응되는 생산물이 딱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국민소득이. 근데 이건 단기적인 얘기고 장기적으로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장기적으로 성장이나 이런 발전을 이야기할 때는 노동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이라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자본에 의해서 결정되죠. 우리가 미시경제 배울 때 보면은 뭐 단기 생산하면서 장기 생산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단기에는 이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 설비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생산 설비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장기적으로는 이게 증가되는 형태를 보이지만 단기적으로는 거의 고정돼 있잖아요. 안정적으로. 대신에 뭐가 움직여요? 단기적으로는 소위 가동률이라는 것이 움직이게 되죠. 그렇잖아요. 가동률이 100%도 되고 80%도 되고 60%도 되고 우리 IMF 같은 경우는 제조업 가동률이 80% 정도로 떨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가동률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자본 자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여기 학원으로 얘기하면 빈강의실이 생겼다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되는 그런 현상이죠. 이 가동률이 움직이면서. 그것은 뭐하고 비례하게 되냐면 당연히 투입되는 노동량이 늘어나면 어때요? 가동률도 따라서 높아지는 거예요. 이 양은 변화가 없지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본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고 노동이 늘어나고 줄어들면 알아서 움직이는 거니까 우리는 노동의 양의 변동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이걸 가지고 뭐까지 설명하냐면 경기 변동까지 설명하는 거 이 두 개까지는 설명합니다.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가면 이제 자본도 명시적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성장 이론에서 이제 다루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균형 고용량에 대응돼 가지고 여기 이제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 실업률이죠. 실업률이 여기서 딱 이제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노동시장하고 생산물 시장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생산물 시장에서 생산물에 대한 이제 수요와 공급이라는 게 있을 텐데 일단 공급이 결정되는 것은 어디에 결정되냐면 단기적으로는 노동시장에서 균형 고용량이 어떻게 변동하냐에 따라서 공급량이 결정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생산물 시장도 공급이 있으면 수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인 수요. 생산물 시장의 수요를 뭐라고 불러요? 생산물 시장의 수요를 유효 수요라고 부릅니다. 유효 수요. 생산물 시장의 수요를. 유효 수요는 바로 뭐냐면은 구매력을 갖춘 수요가 얼마나 되냐. 구매력을 갖춘 수요가 얼마나 되냐. 이것이 이제 유효 수요죠. 그래서 이 유효 수요하고 이 공급하고 사이에서 이제 불균형이 생기면 생산물 시장이 어떻게 움직여가지고 이제 균형으로 다시 가게 되는 그런 메커니즘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소개가 되는 것이죠. 책에 이제 설명을 쭉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어떻게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는 과정이 쭉 전개가 되느냐, 쉽게 얘기하면 균형 분석이 달성되느냐 이런 과정을 우리가 그 책에서 이제 다루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느 시장이 있냐면은 생산물 시장에서 생산물이 거래가 되고 또는 이런 것들이 거래가 되려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냐면 화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화폐 시장이라는 게 또 하나 있게 돼요. 화폐 시장. 이 화폐 시장에도 이제 화폐의 수요와 공급이 있게 되겠죠. 화폐의 수요와 공급 이런 것이 있게 됩니다. 자, 근데 화폐는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 용도로 화폐가 이제 사용이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화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거래를 하기 위한 도구로서 이 거래의 매개 수단이라고 그러죠. 거래의 매개물로서 사용을 하는데 이 거래의 매개물로서 사람들이 화폐를 가지게 되면 화폐는 그거 자체가 뭐예요? 물건을 사는 힘으로 작동해 버리죠. 물건을 사기 위해서 화폐를 갖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구매력으로 작동을 해줍니다. 구매력을 딱 바로 발휘하게 돼요. 그런데 화폐는 어떤 경우도 화폐를 사용하게 되냐면 화폐라고 하는 것은 가치저장 기능으로도 사용을 한단 말이죠. 사람들이 뭐냐면 여윳돈이 있는데 다른 걸로 놓아두는 것보다는 화폐로 놓아두는 게 좀 더 안전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가치 변동이 없기 때문에 또는 화폐를 가지고 있으면 특히 유용한 게 바로 뭐냐면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화폐라고 하는 것은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자산, 다른 어떤 것들과 쉽게 바꿔지는 정도. 이게 매우 높잖아요, 화폐는. 그러니까 이 화폐를 가지고 있게 되면 좋은 수익의 기회가 났을 때 얼른 그 수익을 갖다 취하기 좋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수익의 기회를 보기 위해서 가치를 화폐에다 저장을 해놓는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가치저장 수단의 화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하고 대체성을 가지게 되냐면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익금융시장과 연결되어 있어요. 수익금융시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수익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수익금융상품이 팔리는 데인데 바로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또는 예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금융상품들. 이게 거래되는 것들이란 말이죠. 자, 이런 것들은 동시에 두 가지를 가지게 돼요. 크게 보면. 하나는 뭐냐면 가치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걸 뭐라고 불러요? 소위 위험이라고 부르죠. 위험이 있어요. 가치 변동이 막 생기니까. 화폐는 위험이 없잖아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인플레이션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가치가 안정적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수익률이라는 게 있죠. 이게 가지고 있으면 수익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건 수익이 없잖아요. 제로예요. 대신 유동성이 좀 어때? 이건 이런 것 좀 떨어지죠. 그러죠? 이거 자체로 다른 걸 바꾸려면 화폐를 일단 바꿨다 가야 되고 또 제때 못 팔고 그러니까 유동성이 좀 떨어집니다. 이 수익률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자율이라고 부릅니다. 경제학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수익금융시장을 표현할 때 간단하게 이 수익률을 계산하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보통 채권 수익률을 사용합니다. 채권 수익률. 자, 채권 수익률을 사용하는데 채권 수익률은 이런 식으로 계산되죠. 예를 들어서 채권이 만기가 되면은 1억짜리 채권이라고 해봅시다. 만기에 1억을 주는 채권이에요. 그럼 이 채권을 딱 발행을 하면 이 채권이 시중에서 발행을 했을 때 9천만 원에 팔렸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9천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놈을 사면 지금 9천만 원을 투자했다가 이걸 만기가 되면 1억을 받게 되는 거니까 이자가 얼마예요? 1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수익률은 어떻게 돼요? 그 9천만 원 투자했다가 1천만 원을 이자로 받은 거나 수익을 낸 거니까 9천분의 1000. 이게 수익률이란 말이죠. 이런 상태입니다. 10%가 조금 더 넘게 되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익률이 계산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9천만 원에 거래가 된 것이 아니라 9,500만 원에 거래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익률이 높아졌어요? 낮아졌어요? 9,500만 원이니까 500만 원만 수익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9,500만 원 투자했다 500만 원 벌었는데 수익률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일단 우리가 논의를 전개하는데 여러분 기억을 하실 건 뭐냐면은 바로 채권 가격하고 채권 수익률은 어떤 관계예요? 채권 가격과 채권 수익률은 무슨 관계? 채권 수익률은 역관계를 가지죠. 그렇죠? 시중에서 채권 수익률이 높아졌다 그 말은 뭐예요? 채권 값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고 채권 가격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채권 수익률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자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렇죠? 채권 수익률은.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화폐를 가치장수단의 화폐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시중에서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지금 채권을 사놓으면 채권값이 올라갈까 떨어질까 이런 예측을 할 거예요. 그러죠? 당연히 앞으로 가지고 있으면 채권값이 올라가리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채권을 지금 사겠어요? 아니면 돈으로 좀 더 가지고 있다 나중에 사겠어요? 채권값이 올라가리라고 생각하면 지금 사야 되겠죠? 그냥 그래 올라서 더 비싸지는 거니까 그래서 채권은 더 비싸게 파는 보통 주식이나 이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야지. 그 말은 뭐냐면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려고 생각할 때 사요? 올라가려고 생각할 때 사요? 지금 알려드렸잖아요. 채권 값이 올라가리라고 예상을 하면 채권 값이 올라가리라고 생각하면 채권을 사요? 안 사요? 사죠. 그 말은 뭐예요?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리라고 생각하면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죠? 채권 수익률이 즉 시중의 이자율이 올라가리라고 생각하면 채권을 파는 게 더 이득이죠. 그러죠? 지금 팔어. 그러면 더 나중에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렇죠? 헷갈려요 벌써? 벌써 헷갈리면 안 되지. 자, 그러면 채권 수익률 얘기하면 바로 채권 가격으로 그냥 생각하세요. 그러죠? 가격으로는 잘 알겠는데 갑자기 수익률이라고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죠? 그러니까 많이 헷갈립니다. 실제로는 헷갈립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채권을 샀다가 채권형 펀드에 들었는데 수익률 5%일 때 펀드에 들었어요. 근데 지금 시중에 딱 보니까 채권 수익률이 7%로 올라갔다면 채권형 펀드에 들었으면 이득 본 거예요? 손해 본 거예요? 지금 채권 수익률이 7%가 됐어. 나는 5%일 때 이 펀드에 가입을 했는데 채권형 펀드에 지금 수익률이 7% 됐으면 이득이에요? 손해예요? 채권 값이 지금 올라갔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졌지. 그러니까 내가 사놓은 것이 평균적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손해지. 손해입니다. 손해본 거야. 내가 채권형 펀드에 들었는데 이게 채권형 펀드의 수익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채권 수익률 이게 신문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채권 수익률 1년 만기 사채가 얼마에 나오잖아요. 그것이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면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런 데 가입하면 안 되고 좀 더 기다렸다 가입을 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자, 그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수익률이 이 살 때의 수익률을 이야기하는 거야. 살 때.
그러면 내가 5%에 샀으면 7%가 되면은 지금 샀던 게 더 이득일 뻔했잖아요. 2%더 이득 볼 뻔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더 쉽잖아요. 그러죠?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리, 이자율이 올라가리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안 삽니다. 채권을. 그러죠? 기다리게 돼. 더 채권을 가치장수단으로 더 보존을 해놓게 돼. 조금 더 기회를 봐야 되겠다. 채권 값이 떨어지길 기다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런 형태입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사람들이 이때 채권 값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아니면 채권 수익률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사람들이 잘 예측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어때요? 생각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주식시장에서 보면은 지금 주식이 지금 700 오늘 뭐 780포인트 뭐 이 정도 됐는데 그렇죠? 여기서 이제 780에서 800으로 올라갈지 아니면 750으로 떨어질지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물어보면 사람마다 다 다르게 대답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은 마음속으로 사람들이 어떤 일정의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 채권의 수익률이 점점 올라가면 6%, 7%, 8%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채권을 진짜 사버리는 사람이 늘어나겠어요? 줄어들겠어요? 이건 이제 시중에 진짜 올라가는 거야. 마음속에 있는 얘기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냥 있다고 가정했을 때 채권 값이 진짜로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올라가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어요? 줄어들겠어요? 채권 수익률이 더 높아질수록 실제 시중에서 채권 수익률이 높아질수록 채권 수익률이 앞으로 더 올라가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이 높아지겠어요? 떨어지겠어요? 아니 이건 실제 채권 수익률이라니까요. 그때 신문의 수익률이고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주가가 600포인트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600포인트라고 생각했을 때, 야, 지금 주식 사는 게 이득 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비중하고, 700포인트일 때, 야, 지금 사는 게 이득 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800포인트일 때 지금 사는 게 이득 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중을 따져보면, 물론 그 경기 상황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 경기 상황이 일정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주식 포인트가 높아지면 더 올라가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좀 줄어들겠죠, 그죠? 전체적으로. 그러면은 채권을 사는 사람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여기서는 채권 수익률이 높아질수록 채권 사는 사람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처음부터 완전히 헷갈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 수익률이잖아. 수익 내려고 채권 사잖아요, 그렇죠? 수익률이 조금이라도 높아지면 사람들이 그러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때요?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사버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어요, 줄어들겠어요, 점점? 늘어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쉽죠. 그냥 괜히 뭐 올라갈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러죠. 아, 그러지. 당연히 수익률이 높으니까 어때? 만지고 그냥 사버리는 사람들이 비율이 늘어나겠지. 그러지? 채권을 더 많이 사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화폐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때 화폐 시장에서 화폐 수요가 나타나는데 화폐 수요는 크게 보면 거래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화폐가 있고 가치제한 수단에서 가지고 있는 화폐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이쪽은 구매력으로 나타나고 이쪽에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런 수익금융자산을 사느냐 안 사느냐는 쪽으로 이제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에서 채권의 수익률이나 이런 채권의 수익률이 이것들을 제표하는 수익률이에요. 수익률이 높아지게 되면 사람들이 어때요? 뭐 저 정도 이자 수익률이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가치장수라는 돈을 가지고 어때요? 이걸 구입을 해버려. 그러니까 점점점 어때요? 화폐 수요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죠? 수익 이자율이 높아지면 점점점 화폐 보유를 줄인다는 얘기야.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엄청 복잡하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해. 화폐라고 하는 걸 그냥 가지고 있으면 기회비용 발생하죠. 기회비용은 다 아시죠? 기회비용이 바로 뭐야? 화폐 안 빌려줬을 때 받을 수 있는 수익이지. 그게 바로 이자율이란 말이에요. 그 기회비용인데 실제로 수익금융자산의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내가 화폐를 가지고 있을 때 그때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높아지고 있으니까 이 기회비용 때문에 얼른 가지고 있는 거 포기하고 그냥 그걸 취하러 갈 사람이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해도 간편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복잡하게 얘기한 것 뿐인데 어차피 이해는 해야 되는 거니까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것 뿐이에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간단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시장은 수익금융시장하고 화폐시장은 합쳐져 가지고 그냥 금융시장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이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 두 사이에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 이자율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어요. 이 두 시장이. 아시겠죠? 이자율에 의해서 화폐 수요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이제 화폐가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화폐 수요가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사이에서 이자율이 결정된다.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화폐라고 하는 것이 이 구매력 쪽에서 보면 이 구매력을 가진 화폐는 이쪽에 있는 생산물을 사는데 작동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하죠? 이때 이제 요 관계를 보자는 얘기입니다. 구매력이 이쪽으로 가서 영향을 미치는 관계. 그 관계는 바로 거기 2페이지 바로 밑에 나와 있는 그 도표를 가지고 우리 간단하게 물가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물가라고 하는 것은 경제학에서 물가 그러면 거시경제학에서는 물가 그러면은 물가 지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물가 지수. 이 지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 시점을 1 또는 100으로 잡은 것이 이제 지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일정 시점에 한쪽에 생기는 이쪽 한쪽에서의 화폐의 구매력으로 작동하는 화폐의 크기를 한번 생각해 봐요. 구매력으로 작동하는 화폐의 크기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 구매력이 이 대상이 되는, 구매의 대상이 되는 생산물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 생산물이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국민 소득에 해당되는 저 생산물이에요. 저 크기만큼. 여기가 이제 우리 이 생산물의 크기를 실질 국민 소득으로 측정을 하는 것이죠. 이게 한 경제에서 일정 기간 동안에 만들어진 최종 생산물의 가치들이거든요. 이게 생산물, 이 구매의 대상이 되는 크기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이놈을 가지고 이것과 이 비율, 이 양자 간의 비율을 일정 시점을 1대1로 잡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 1을 뭐라고 보냐면 물가지수라고 불러요. 이 비율을 이 대응되는 이 값을 1대1로 잡아요. 표준화시켜 이렇게 지수화시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물가지수는 어떻게 변동하는 거냐면 이 비율이 어떻게 변동하느냐를 계속 추적해 가면 그게 물가지수예요.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갖다가 새로 추가로 뿌려놨다고 생각해 봅시다. 돈을 10%를 뿌려놨어요. 새로. 그러면 이게 모두 다 구매력으로 간다면은 구매력이 몇 프로 늘어나냐면 10%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죠? 그러면 이것이 여기 충격을 딱 주겠죠. 그러죠? 생산물 시장에 충격을 줍니다. 근데 이 구매력 때문에 어떨 때는 구매력이 끌어내면은 생산물이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이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데 안 늘어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릅니다. 사실은. 이제 이론에 의해서 우리가 계속 이걸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학파에 따라서. 바로 우리가 뒤에서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때 이제 어떻게 이제 충격을 줄지는 잘 모르지만은 좌우지간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한 뭐 6%쯤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생산물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실업률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본 것처럼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어때요? 당연히 고용이 늘어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니까 실업률이 줄어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10% 중에서 6%가 생산을 늘리는 쪽으로 가게 되면 이때 이 비율이 이제 어떻게 될까 하는 건데 그냥 계산해 보라고 골치가 엄청 아프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계략치를 계산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10%에서 6% 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가는 약 한 4%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10%인데 여기가 하나도 안 올라가서 0%가 되면 이게 비율이 몇 대 몇이 되냐면 1.1대 1이 됩니다. 맞죠? 이게 하나도 안 올라가면. 그러니까 물가지수는 1.1이 되는 거야. 100으로 잡으면 이게 100이라면 이게 110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딱 화폐 늘어난 크기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6%쯤 되면은 여기 한 6%쯤 됩니다. 1.06 이 정도쯤 거의 비슷하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1.04 그래서 한 4%쯤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대충 계략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 물가지수라고 하는 걸 이렇게 이제 따질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돈을 갖다가 10%를 뿌릴 때 과연 구매력이 10% 늘어날까 하는 것이 관심이죠. 그렇죠? 실제로 10% 늘어날까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방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화폐라고 하는 것은 거래의 수단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갖다가 이 경기에서 10% 뿌려놨다고 해서 이쪽으로 10% 가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렇죠? 이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뭐 또 생각해야 되냐면 유출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유출은 구매력 유출이에요. 화폐를 딱 뿌리면 이 중에 일부는 그냥 보유해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가치장수단으로. 이게 보유해버리는 겁니다. 집에 가지고 있는 거야. 다른 데 쓰려고. 그렇게 되면 구매력으로 작동을 안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게 가치장수단으로 보유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도 돼요. 예를 들어서 화폐를 뿌렸는데 일단은 이쪽으로 일부 갔겠죠. 그렇죠? 구매력 일부 갔을 겁니다. 나머지는 이쪽으로 갔겠죠? 근데 이쪽으로 간다고 다 가치장수단으로 가는 건 아니고 이 중에 일부 돈은 어디로 가요? 다시 채권을 구입하러 가면 채권을 왜 팔았어요? 채권은 왜 팔았어요? 채권은 기업이 결국은 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서 파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돈은 결국은 다시 자금을 조달하러
이 투자 자금으로 사용되니까 투자로 연결돼 가지고 투자가 늘어나게 되니까 투자가 늘어나게 되면은 이것도 어때요? 이 경제 구매력으로 작동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어느 부분만 빠져나가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 가치장수단 부분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만 딱 구매력이 빠져나가고 나머지는 이쪽으로 작동하든 저쪽으로 작동을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구매력으로 작동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쪽으로는 순전히 보유하려는 성향의 크기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쪽으로 싹 빠져나가. 그렇다면 10% 중에서 예를 들어서 2%가 일로 빠져나갔다면 여기가 이제 몇 프로가 돼요? 8%만 남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것 때문에 이쪽 6%가 높아졌다면 여기는 2%만 높아지겠죠? 이런 형식이 됩니다. 물가는 이렇게 결정돼요. 이게 물가를 결정하는 아주 간단한 그 도표화된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연 이게 돈을 뿌리면 과연 이쪽으로 얼마나 빠져나갈까? 사람들이 집에다가 가지고 보유해버리려고 하는 성향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것은 이제 생각이 학자마다 다릅니다. 학파마다 달라요. 이것도 이제 하나의 우리가 앞으로 보려는 논쟁의 대상이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충격은 얼마나 될까 하는 것도 하나의 논쟁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뿌리면은 물가로 얼마나 갈지 하는 거 예측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두 가지 통로나 존재하기 때문에 통로가 한 가지만 있다면 대충 어떻게 알겠는데 양쪽 통로가 다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측이 어렵습니다. 물가라고 하는 것은 물가로 실제 갈지 안 갈지 잘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될 시장이 어디냐면 이제 여기까지가 소위 이제 폐쇄 경제입니다. 그 한 나라만 다룬 것이고 이 밑에 쪽으로 가보면은 이제 뭐가 있냐면은 국제 거래를 했을 때 그때 결제에 필요한 외환이 있잖아요. 외환이 거래되는 시장도 또 이제 존재하게 되거든요. 외환 시장. 자, 외환 시장에서는 여기는 이제 국제 수지를 다루게 됩니다. 국제 수지, 소위 뭐 경상 수지니 자본 수지니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게 되는 시장인데 이것에 의해서 결국 뭐가 결정되냐면 환율이 결정되죠. 그렇죠? 우리 같이 이제 변동 환율 제도를 사용한 나라에서는 환율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충격들이 외환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이때 국제 수지에 어떤 영향을 미쳐가지고 환율이 어떻게 변동되는가 이것을 이제 살펴봐야 돼요. 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시경제학에서 다룰 만한 변수는 이렇게 되면 다 다루게 되는 겁니다. 여기 실업도 노동시장에서 받고 국민소득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거죠. 국민소득 어떻게 이제 움직일 것인가. 실업, 그 다음에 물가 이걸 가지고 어때 인플레이션도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돈을 계속 집어넣게 되면 어때요? 이 생산물이 못 따라가면 계속 이제 물가 상승으로 갈 테니까 인플레이션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고, 자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자율도 설명할 수 있고, 환율도 설명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거시경제학에 설명할 수 있는 대부분의 내용을 다 이 회로들 이 놈을 가지면 다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형을 가지면.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이 보시는 책의 구조는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생산물 시장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화폐 시장, 그 다음에 노동 시장, 외환 시장 이런 식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성장리론 해서 챕터가 딱 끝나게 돼 있어요. 책이. 이런 식의 구성 방식이 바로 뭐냐면 전형적인 구성 방식인데 이런 구성 방식은 바로 여러분에게 지금 강의하려고 하는 패러다임에 대해서는 상당히 취약한 구성 방식입니다. 시장 중심의 구성 방식이 이런 방식이.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들에게 가능한 한 시장 중심의 구성 방식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패러다임을 먼저 머릿속에 집어넣은 상태에서 왜 이런 시장에서 이렇게 전부 다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집어넣게 되면 학생들이 훨씬 이해가 빨라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식을 이제 취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강의를 할 때.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머릿속에다가 지금 어디를 어떻게 흘러가구나. 모든 시장이 나오면 다 어떻게 해요? 생산물 시장 공부한다 그러면 생산물 시장에서 기초 개념을 공부합니다. 그러면 처음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국민소득에 대해서 나오게 돼요. 그렇죠? 뭐 GDP, GNP 설명을 했었고, 뭐 물가 좀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다 나오게 되면 책의 구성이.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생산물 시장 공급에 대한 얘기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수요라고는 유효수요에 대해서 정의를 내놓고 이것이 불균형이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책이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3페이지 밑에 쭉 내려가시면 총수요 관리정책이라는 게 있죠? 거기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크게 보면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 있는데 재정정책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재정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정부가 세금이라든지 조세죠. 조세라든지 또는 정부 지출 이런 것들을 관리해가지고 여기다가 여기는 유효수요에 충격을 주는 정책이 바로 이 재정정책입니다. 금융정책은 통화시장에 화폐시장에 충격을 주어가지고 화폐량을 갖다 변동시켜서 이것에 의해서 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이 이제 금융정책입니다. 그래서 재정정책은 시초의 충격이 생산물 시장으로 오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책의 구성은
생산물 시장에 대해서 수요 공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작동 메커니즘을 설명한 다음에 재정 정책을 갖다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폐 시장으로 넘어와서 화폐에 대한 정의부터 출발해서 화폐의 수요 공급에 대한 얘기, 어떻게 정부가 통화를 공급하는가, 또 신용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다음에 화폐 수요에 대한 얘기, 어떤 동기로 수요를 하는가, 이런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이제 이것이 통화 정책을 썼을 때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때 이자율이라는 것은 과연 이게 변동이 큰가 작은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마칩니다. 그런 다음에는 대개 책들은 이놈을 갖다 다시 이제 하나의 틀로 세팅을 해줘요. 다시 묶어줍니다. 그래서 생산물 시장의 균형에 대해서 또 화폐 시장 균형을 동시에 다룰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 그 거시경제학에서는 바로 생산물 시장 동시 균형을 나타내는, 생산물 시장 균형을 나타내는 IS 곡선이라는 것 같고, 생산물 화폐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LM 곡선이라는 것을 갖다 유도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이놈 두 개를 섞어가지고 총 수요라고 하는 그런 것을 끄집어내게 돼 있어요. AD라고 해서 총 수요라고 하는 곡선을 끄집어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 두 시장이 동시에 균형 상태에서 유효 수요 크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급을 끄집어내야 되니까 노동시장에 대한 얘기를 이제 끄집어내게 되죠. 그래서 노동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 걸 설명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뭐냐면 기대 문제입니다. 뭐 화폐 한각이 어쩌고, 적응적 기대가 어쩌고, 합리적 기대가 어쩌고, 이런 얘기를 끄집어내가지고 요것들이 과연 이 기대라고는 가정에 따라서 어떻게 이게 고용량이 달라지는가라는 것을 봐가지고 여기서 노동시장에서 총 공급이라고 하는 거, 고용량에 따라서 이쪽에서 총 공급이라는 걸 끄집어내게 되죠. 그 다음에 이놈 두 개를 섞어가지고 이제 어때요? 최종적인 일반 균형 상태에서 물가 수준 결정하는 이론으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이 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국제시장에 가게 되면 이제 화폐 시장, 이 외환 시장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죠. 국제 경제학으로 가면. 그래서 거기서 국제 수지 얘기 나오고 환율 얘기 나오고 그러죠. 이렇게 여기까지를 연결해가지고 봤을 때 그때는 재정정책, 금융정책이 과연 어떤 효과가 더 크냐, 이제 이런 걸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성장리론.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가 전체적인 흐름이라는 게 이렇게 돼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책을 읽으시면 어떻게 연결됐겠다라고 하는 것을 감을 좀 잡기가 쉬우실 겁니다. 자, 거기 3페이지 위쪽으로 가서 이제 우리가 진짜 넘어가려는 학파에 대한 얘기를 잠깐 보도록 합시다. 자, 거기 보시면 이제 고전학파부터 해가지고 학파에 대한 흐름이 쭉 지금 설명이 되어 있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제 케인즈 이전이 고전학파입니다. 케인즈가 자기 앞에 사람은 다 고전학파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케인즈가 왜 등장을 했어요? 바로 1930년대 이제 공황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하니까 이때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게 된단 말이죠. 고전학파 이론으로는 이 대규모 실업을 설명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케인즈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케인즈가 나오게 되고 이 케인즈의 어떤 이론 체계에 의해서 경제가 잘 설명이 되고 처방이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이때는 이제 케인즈 학파가 됩니다. 케인즈 성향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됩니다. 자, 케인즈 생각은 뭐 단순한 거예요. 이쪽 이렇게 상황이 나쁜 상황에서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유효 수요만 잘 관리를 해주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유효 수요를 관리하는데 재정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케인즈 학파로 넘어와서 쭉 가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1950년대가 되면서 인플레이션 현상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지속적인 물가 흐름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여기 사실은 맞물려 있는 것이 우리 한국 6.25입니다. 6.25. 미국 경제학이니까 우리가 배우려는 미국 경제 흐름이니까 미국 경제 학설사죠, 최근.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미국이 전시에는 돈을 많이 말하자면 정부 재정 지출을 많이 늘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돈도 많이 뿌리고 또 물자는 외국으로 많이 나가고 이런 상황이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막 발생이 돼. 아까 말씀드린 돈은 뿌리는데 생산을 갖다가 생산 물량은 밖으로 빠져나가니까 당연히 이 생산물하고 화폐의 이 대응 비율이 어때요? 높아지게 되죠. 인플레이션이 막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통화 때문이다. 통화를 남발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 통화 남발이라고 하는 것이 왜 생긴 거냐면 실제로는 이 재정 정책을 쓰는데 이 우리 IMF 때처럼 상황이 나쁜 상황에서 세금도 잘 안 거치는데
무슨 돈이 있어서 세행책 썼겠어요? 정부지출 늘렸겠어요? 이때 케인즈가 권고한 정책은 바로 뭐냐면 돈 마음대로 찍어 쓰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관리통화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관리통화제도예요. 그럼 이 전에는 그렇게 돈 마음대로 못 썼느냐? 맞아요. 이 전에는 마음대로 돈 못 찍어 썼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전에는 철저하게 금본위 제도였기 때문에 이 금본위 제도라고 하는 데서는 금하고 화폐의 량이 1대1로 일정히 대응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금이 없으면 돈을 못 찍어내게 돼요. 그렇게 철저하게 돈 관리가 저절로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함부로. 근데 상황이 이렇게 나빠지니까 구매력을 집어넣어줘야 되겠는데 어디서 재원을 마련해요.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돈 찍어 쓰자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막 찍어 쓰다 보니까 결국은 근본위주는 붕괴되는 것이죠. 그러죠? 붕괴됩니다. 그래서 30년대에.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케인즈 학파가 쭉 출현이 돼서 돈을 갖다 이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제 갔기 때문에 돈을 갖다 방만하게 이제 관리하고 정부 재정이 막 팽창해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1950년대가 되면서는 이제 경제가 어느 정도 실업이 다 줄어들 만큼 줄어들고 나니까 더 이상 이 경제의 생산을 끌어내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제 불가능해. 거의 완전 고용에 거의 가까워지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완전 고용에 근접해지는 상황에서도 아무 생각 없이 돈을 계속 뿌리니까 결국 뭐 어디로 간다? 물가 상승으로 간다는 거죠. 이것이 인플레이션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잖아요. 아까 우리 봤던 아까 도표, 동그라미 2개 있는 표에서 보는 것처럼 돈을 뿌리는데 생산물이 계속 거기 대응해서 안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뭐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것이다. 이래서 결국은 돈을 제대로 관리 안 해서 문제가 된다는 걸 지적해서 나온 학파가 통화주의 학파란 말이죠. 통화주의 학파가 딱 나오는 거야. 통화 때문이다라는 거죠. 통화 때문이다. 그러니까 통화 관리 잘하자 이런 얘기예요. 얘네들은 그래서 금분위처럼 철저하게 통화를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자는 겁니다. 그러면 물가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 그런 이제 아이디어를 내놓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상황이 쭉 유지가 되다가 이게 이제 어디로 가게 되냐면 1970년대로 가게 되니까 딱 보니까 사건이 딱 20년 주기로 이렇게 사건이 한 번씩 생기죠. 그렇죠? 정리하다 보니까 제가 그걸 갖다가 자르면서 비례해서 잘라야겠다 생각했더니 정확히 똑같이 잘라지대요. 거기 보니까 20년만 생기니까 70년대가 되면서는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오일 쇼크가 생기니까 오일 파동이 생기면서 어때요? 이제 소위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 현상 왜 생긴 거예요? 바로 석유값이 올라가니까 이것 때문에 생산비가 높아져가지고 어때요? 생산이 위축되게 되는 거죠. 경제 전체적으로 생산비가 올라가면 위축되니까 경제가 정체 현상이 생기는 것이 바로 스태그네이션, 정체 현상이야. 정체. 근데 이것을 갖다가 정부가 실업이 생기니까 이 실업을 갖다 좀 어떻게 막아봐야지 하면서 그전처럼 또 다시 돈을 갖다 계속 뿌리니까 어떻게 돼?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외적인 충격에 의해서 생기는 생산의 감소를 갖다가 돈을 뿌려가지고 생산을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생산은 안 늘어나고 뭐만 높아져요? 물가만 계속 높아지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아까 그 원리에 의해서.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쪽에서는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돈 뿌리지 말자. 이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오일 쇼크 때문에 생기는 이런 정치 현상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우리 인정을 하고 나면 돈 안 뿌리면 하나는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가자고 하는 학파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세고전 학파야. 세고전 학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의 생각, 정리를 해보면 여기까지의 생각은 뭐냐면은 주로 어디 초점을 맞추냐면은 수요 쪽 이론입니다.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총수요 쪽 이야기들이야, 전부 다. 왜? 정부가 재정을 늘리거나 돈을 뿌리거나 하는 것들은 다 아까 봤던 것처럼 다 어디 충격을 주려는 정책이에요? 유효 수요에 충격을 주려는 정책입니다. 즉 구매력을 불어넣으려는 정책이야. 그런데 그런 정책들이 여기에서는 어때요? 효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오면서는 효과가 있는데 그러나 이제 완전 공익에 근접할 때는 효과가 없으니까 이제 그만 쓰자 그런 얘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어때요? 총수요 쪽으로 움직이는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러나 과도한 건 나쁘다라는 얘기일 뿐이야. 그러나 이쪽에 여기부터는 딱 70년 넘어오면서부터는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고 있어요? 공급 쪽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 공급 쪽에서 발생한 문제를 갖다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이쪽에서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고전압화는 공급 쪽에서 발생한 문제를 수요 쪽에서 끌어서 해결하는 것은 물가만 올라가지 아무 이거 득이 없다. 결국 더 나쁜 일만 생기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초점이 어디로 넘어가는 거야? 공급 쪽으로 슬쩍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80년대, 1980년대에 적극적으로 이제 이런 이 공급 쪽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이 미국의 이제 그 정치하고 연결돼 가지고 이제 레이건 행정부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실행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레이거노믹스라고 해서 공급 중시 경제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급 중시 경제학. 이건 뭐냐면 공급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단기에도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공급을 단기에도 움직일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근데 아이디어가 이쪽 아이디어는 작은 정부다.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여기처럼 무슨 수요를 불어넣기 위해서 돈을 뿌린다거나 또는 재정을 확대한다거나 그것이 아니고 거꾸로 재정을 줄이거나 통화 공급을 줄이는 것이 도리어 효율성을 높여서 생산을 늘릴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을 갖다가 막을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전혀 역발상을 하게 되는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레이거노믹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80년, 70년대가 되면서부터는 이제 케인지안 쪽은, 케인지학파 쪽은 완전히 세력을 잃게 돼요. 쉽게 얘기하면 완전히 뭐 공정에 빠져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이런 설명을 해낼 수가 없으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을 케인지 이론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 케인지 이론을 어떻게 하면 복구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1970년대는 그런 식으로 하면서 다 시간을 낭비하고 1980년대가 되면서 드디어 이제 케인지안들이 다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새 케인즈 학파입니다. 새 케인즈 학파. 이들은 케인즈 학파, 앞에처럼 극단적인 케인즈 학파는 아니지만은 이들은 역시 뭐냐면은 정부가 단기적으로 봐서 단기적으로 재정정책 써도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 정책이 이제 80년대에 다시 나오게 되고 이런 학파가 그래서 지금은 이쪽이죠. 이쪽이 상당히 지금은 이제 세를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학파의 전체 흐름을 보면 이 위쪽에 있는 학파들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건 고전 학파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고전 학파는 따로 있고 고전 학파류다 이런 얘기예요. 이 위쪽에 있는 학파가 바로 뭐냐면 케인즈 학파류입니다. 케인즈 학파류. 자, 거기 지금 가운데 보면은 두 학파의 성향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죠. 고전 학파류하고 케인즈 학파류는 어떻게 생각이 다른가 하는 겁니다. 자, 이쪽에서 보시면 주로 문제들을 다 어디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은 이쪽은 되게 인플레이션, 통화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예민한 사람들이 이쪽은 보면은 그러니까 통화 관리 잘하자. 통화 관리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잘못하면 뭐가 된다? 인플레이션이 나온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통화 관리 신중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케인지안들은 다른 생각을 가져요. 이들은 통화 케인즈가 앞에서 본 거죠. 관리통화제도 주장한 것처럼 그거 필요하면 찍어 쓸 수 있는 것이 이런 생각입니다. 이쪽은 통화에 대해서는 보다는 뭐가 더 중요해? 실업이 더 중요해. 실업을 막을 수 있다면 돈 찍어낼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실업을 줄일 수 있다면. 그래서 이쪽은 실업을 줄일 수 있다면은 다른 정책, 뭐 돈은 마음대로 찍었어도 되고 그러나 돈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바로 재정정책.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써야 된다. 이렇게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이쪽 사람들은 시장을 신뢰합니다. 이쪽 사람들은. 여러분이 미시경제학이라고 하는 수요공급 이론은 그 정도는 이제 보셨을 거예요. 되게. 자, 수요공급이라고 하는 거 시장에서 잘 작동하는 그 가격 메커니즘이 있죠. 그 메커니즘이 잘 작동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쪽 사람들은. 그런데 이쪽 사람들은 아닙니다. 시장 불신입니다. 가격 기구를 갖다가 가격의 기능을 불신합니다. 가격 기능 안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케인즈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이 바로 뭐냐면 바로 재고조정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재고조정 이론. 여러분 고전학파의 이론을 보면 재고조정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여기는 수급이 안 맞으면 어때요? 바로 가격조정으로 넘어갑니다. 여기는 수급이 안 맞으면 뭘부터 넘어가요? 무조건 재고조정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재고 가다가 부족한 거 메꾸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재고 남으면 어때요? 재고를 쌓아놓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대신 가격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쪽은. 이게 더 현실적이죠. 그러죠? 이게 케인지안의 해안이죠.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해안도 아니죠. 너무 당연한 건데 그 전에서는 너무 억지 이론을 갖다 폈던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런 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사람들은 이 경제인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은 사람들이 합리적이라는 쪽에 초점을 맞춥니다. 인간은 합리적이다. 이쪽은 인간이 어느 정도는 비합리적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비합리적이라는 것에 인정을 합니다. 이쪽 사람들은. 자,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 사람들은 어떠냐? 총체적으로 이 사람들은 개입주의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렇죠? 정부가 개입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단기를 중시합니다. 기본적으로 단기 효과를. 이 사람들은 비개입주의자들이라고 부르죠. 비개입주의,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게 전통적인 경제학의 시각이죠. 자유방임주의. 그래서 이 사람들은 효과도 장기를 중시하게 됩니다. 단기에 조금 이득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어때요? 해가 돼서 돌아온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단기 이득을 위해서 지금 당장 조금 달콤하다고 미래의 고통을 갖다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계속 해놓는 겁니다. 이쪽에서는. 아시겠어요? 정책은 대부분 유해하다는 겁니다. 이쪽은. 정책은 유해해. 특히 정책이 유해하다는 걸 뭘로 설명하느냐? 정책을 자꾸 쓰면은 뭐가 생기게 돼요? 이쪽은 바로 경기 변동이 그래서 생긴다는 거예요. 이쪽 사람들은. 이쪽 사람들은 어때? 이쪽 사람들은 천만의 말씀이다. 거꾸로 경기 변동을 정부가 개입해서 경기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데 무슨 얘기냐? 또 문제 생기면 또 안정화시키면 될 거 아니냐는 얘기야. 이쪽은. 그럼으로써 그 기간 동안에 실업의 고통을 우리가 줄여줄 수 있다면 어때요? 정부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식의 관점을 가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학파가 이제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론을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거기 보시면 이제 경제학파의 분류 기준 나와 있죠. 자, 학파를 분류하는데 어떻게 분류하느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크게 두 가지만 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론을 딱 보실 때 이게 어느 학파 이론인가 하고 보시려면 이 두 가지 가정만 딱 보시면 돼요. 경제인 가정하고 시장 가정만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경제인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경제학 이론의 주인공이죠. 그렇죠? 이게 소설의 주인공처럼 이론의 주인공들입니다. 이 경제인이 합리적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극단적인 학파가 바로 고전학파야. 고전학파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 이것의 극단이 누구냐면 케인즈야. 비합리적이야. 이 케인즈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면 또 어떻게 돼요? 또 부딪히다 보면 서로 다 둥글둥글해지죠. 그러죠? 그러면서 중간으로 수렴해 갑니다. 이 가운데쯤 있는 그 이론이 바로 뭐냐면 소위 적응적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적응적인 인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적응적인 인간의 특징은 뭐냐면 이 사람은 새로운 상황에 이쪽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거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어. 이쪽은 어때요? 변화에 대해서 아주 둔감한 것이죠. 그렇죠? 신경 안 쓰는 쪽이야. 이쪽은 서서히 신경을 쓰면서 적응을 해나가. 이쪽은. 그러니까 이쪽은 우리가 단기하고 장기로 나눠서 생각해야 돼. 단기에는 어디에 가까워? 단기에는 이쪽에 가깝지. 케인즈에 가깝지. 장기는 고전학파에 가까워. 이쪽은. 이런 모델을 취하게 됩니다. 자, 시장도 마찬가지야. 시장도 신속하게 작동한다. 신속한 가격 기능.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그 미시 경제학에서 보통 이야기하는 우리 가격 조정 메커니즘은 바로 뭐냐면은
이걸 왈라스가 생각을 해냈기 때문에 왈라스 체계라고 부릅니다. 왈라스의 경매인 체계라고 부르죠. 이 신속한 가격 기능 메커니즘은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되냐면 왈라스 체계에서는 경매인 모델이거든요. 경매 모델이기 때문에 경매 시장이기 때문에 경매라고 하는 것은 낙찰될 때까지 거래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당연히 안 일어나.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언제나 균형에서만 거래가 일어납니다. 균형에서만 거래가 되거든요. 균형에서만. 그래서 이 이론을 채택하게 되면 이걸 갖다 뭐라고 불러? 이것을 갖다가 균형이론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균형이론이야. 이걸. 그리고 이 가정을 청산가정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시장이 언제나 깨끗하게 수급이 딱딱 맞아떨어진다 이런 얘기야. 청산가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로 이런 극단적인 가정을 취하는 것이 누구냐면 고전학파야. 그런데 이 시장 가정에 있어서만은 고전학파뿐만 아니라 세고전학파, 그 다음에 공급중시 경제학 이런 사람들이 다 이쪽 가정을 취합니다. 신속한 가격 기능 이 가정을 취하게 돼요. 사실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리적인 인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세고전학파도 마찬가지고 공급중시 경제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은 여기를 취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극단이 뭐겠어요? 가격 기능 마비겠죠. 그렇죠? 가격 기능 마비입니다. 가격이 전혀 기능을 못해. 가격 기능이 마비된 모델이 케인즈 모델이야. 케인즈 모델에서는 전혀 가격이 안 움직입니다. 전혀. 대신 아까 무슨 어떻게 움직여 시장이? 재고 조정으로 나타나. 아시겠어요? 이게 대신 물량 조절 경제라고 합니다. 또는 수량 조절 경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기는 물량 조정 또는 수량 조정 경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쪽은 가격 조정 경제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바로 재고 조정이 대표적인 예야. 생산물 시장의 재고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 자, 이것을 중간쯤 되는 것이 바로 뭐냐? 이것을 중간쯤 되는 것이 이게 소위 느리게 작동하는 왈라스 체계이거든요. 느리게 작동하는 가격 기구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가격 기구가 서서히 작동을 해.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신고전학파 종합이라고 하는 거야. 신고전학파 종합. 경제학에서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신고전학파 종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신고전학파는 바로 고전학파를 얘기하는 거야. 고전학파의 세계는 이런 세계잖아요. 그렇죠? 케인즈 세계는 뭐냐면 이런 세계야. 이 세계. 근데 이 두 개가 섞어졌다는 얘기죠. 이 두 개가 섞어졌는데 누구 입장에서 섞어졌냐면 고전학파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움직여 안 움직여. 그래 가격이 움직이긴 움직여. 그런데 차이는 뭐예요? 여기는 가격이 시장이 가격 기능을 안 하기 때문에 물량이 조절해가면서 균형이 달성되어 있지 않아도 어때요? 거래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균형 이론도 아니고 청산 과정도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는. 그렇죠? 불균형 상태에서도 거래가 일어나야 되니까. 근데 이쪽은 모델 자체가 지금 균형 상태고 청산 과정이어야 되는데 만약 시장이 느리게 작동한다면 균형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균형이 돌 때까지 기다리게 되면 거래가 대부분 안 이루어지고 시장이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거래 안 하고 균형이 돌 때까지 기다리려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현실적으로 없잖아. 그러니까 이 모델을 채택하면 어떻게 돼야 돼? 이 모델은 이런 이론이 아니야. 균형 이론도 아니고 청산 과정을 사용할 수도 없어. 여기서는 불균형 상황에서도 어때요? 거래는 일어나줘야 돼. 그러니까 이건 본질적으로 다른 내용이야. 이거하고는. 어디에 더 가까워? 가격이 움직인다는 피상적인 측면은 얘네들 것 같지만 실제로 내부에서 움직이는 모습은 누구 거에 가까워? 케인즈 거에 더 가까워. 이게 그래서 신고전학파 종합인데 어떻게 보면 케인즈적인 성향이 약화된 것 같으면서도 사실 본질적으로는 불균형 이론이란 말이죠. 불균형 이론이야. 균형이 도달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고전학파나 고전학파류의 이론은 전적으로 어느 쪽을 취하게 되냐면 위쪽 치를 이렇게 취해서 고전학파 모델이 만들어집니다. 고전학파류의 이론이 만들어집니다. 분명히 이렇게 취하고 있으면 이거 고전학파류 이론이야. 이것을 이 밑에 쪽으로 취하고 있으면 이건 이제 극단적인 케인즈 이론인데 케인즈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중간 걸로 이렇게 섞어지게 되면 이건 케인즈 학파 겁니다. 그러니까 케인즈 학파류적인 성향, 케인즈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케인즈 학파일 거야. 근데 여기서는 느리게 작동하는 가격기구에서는 여기서도 단기가 되면 누구 거에 가까워요? 단기에는 가격이 움직이 안 움직이 잘 안 움직이니까 케인즈 거에 가깝고, 장기가 되면은 고전학파에 가깝잖아. 그렇지? 이 모델도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 모델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 두 개 모델을 취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이야, 시간. 장기와 단기라고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론에서. 장기가 되면 누구 것이 돼요? 고전학파 것이 돼. 단기가 되면 케인즈 것이 돼. 이 모델 자체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학파들이 다양한 조합을 하면서 그 학파의 모델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모델을 보시면은, 여러분 공부를 하실 때 제가 보면 책 같은 거 써 있는 거 보면 너무 답답하다고 느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노동시장에 들어갔다 그러면 노동시장에서 고전학파 설명을 한다면 무슨 뭐 노동시장에 무슨 가격이 잘 움직이고 어찌고 막 이런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그 사실은 군더더기 설명에 불과하거든요. 고전학파 모델은 뭐 이게 노동시장이든 아까 생산물 시장이든 화폐 시장이든 다 어때요? 다 무조건 가격 기능이 신속하게 잘 일어나도록 원래 모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관점만 딱 가지고 있으면 그 기억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그 너무 지엽적인 것에 너무 치중을 하시면 이렇게 너무 많아지고, 또 사실은 필요 없는 것에 너무 중점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 이론을 공부하는데 지금 너무 당연한 것을 공부를 하게 되면 머리가 멍해져 집중이 잘 안 되잖아요. 중요한 거, 새롭게 거기서 필요한 것들만 습득을 계속 해나가셔야 되는 거죠. 자, 먼저 넘기셔가지고 고전학파 한번 봅시다. 4페이지. 적용을 이제 해보는 겁니다. 자, 고전학파는 철학으로는 뭐냐면 개입주의, 비개입주의? 비개입주의고, 모든 정책은 유해합니다. 이쪽이 설명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유해하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정책이 재정정책이 있고 금융정책이 있다 이런 얘기죠. 얘네들은 둘 다가 유해합니다. 둘 다가 유해해. 자, 이 금융정책을 특히 이제 여기서는 이 고전학파류는 아까 어느 쪽을 강조한다고 그래요? 금융정책, 쉽게 말하면 통화 이쪽에 신경을 아주 곤두세우고 있는 학파란 말이에요. 이것이 잘못 관리되면 뭘로 간다? 인플레이션으로 간다는 거예요. 물가로 간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을 이 금융정책은 통화 관리 잘못하면 인플레이션으로 간다. 라고 하는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발단이죠. 여기니까 우리가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금융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는 걸로 해서 고전학파의 특징을 갖다 설명을 쭉 해드릴게요. 자, 먼저 그 학파 그 시대상을 보시면, 시대상. 항상 여러분들이 그 책들이 보면은 이 부분이 너무나 약소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을 이야기할 때 이론을 갖다가 아주 그 백지 위의 이론처럼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은 나중에 그 이론을 이론을 가정들을 공부하실 때 억지로 다 외우셔야 돼요.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 시대에 내가 살고 있고 내가 경제학자라면 당연히 이런 과정을 취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시대상을 보시면은 이 시대상은 고전학파가 바로 아담 스미스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 당시니까 산업혁명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물자가 풍부해요, 부족해요? 아, 그때만 하더라도 서양이 잘 살았어요, 동양이 잘 살았어요? 그건 따져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동양이 훨씬 잘 살았지, 그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동양은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별로 걱정을 안 했기 때문에 계속 가난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서양은 어떻게 하면 이 보릿고기 없애볼까 하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 척박한 땅에서 결국은 산업화라는 걸 생각하게 된 겁니다. 동양은 전통적으로 농업을 계속 해가지고 중국이나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국은 그 광활한 이 벌판에서 곡물을 갖다가 많은 양을 수확을 잘 비옥한 땅에서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았단 말이죠. 물론 아무런 걱정 없지는 않았겠지만 그쪽에 비하면 거의 걱정 없이 살았단 말이에요. 특별한 천재지변만 없으면. 그래서 서양 애들은 어떠냐면 그쪽은 땅이 척박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업혁명이라는 걸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현재의 상황이 나에게 득이 될 수도 있고 실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사에서도 보면은 그런 게 있죠. 그 시대에 가장 하여튼 배척받았던 그런 계급들이 나중에 어떻게 보면 시간이 바뀌면서 가장 적합한 인물,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한 그런 어떤 뭐랄까 기질을 가진 그런 계급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결국은 이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장원에서부터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뭘로 가요? 그런 사람들이 땅을 못 받으니까, 불화를 못 받으니까 이 봉건 이 땅들을 갖다 이 영토를 넘어다니면서 잉여물들을 갖다가 거래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게 상인이 돼서 나중에 걔네들이 어때요? 돈 벌어가지고 장원도 사버리죠. 그렇지 거꾸로 도시국가도 만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당시에는 가장 어려웠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조 시대에 보면은 산업공상으로 해서 상인이 어때요? 가장 천대받는 인간이었단 말이에요. 조선시대에는 유교 국가이기 때문에 돈 만지는 걸 가장 더러운 걸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천대를 받았는데 결국 나중에 시대가 바뀌니까 어때? 이 사람들이 결국 산업자본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적당하게 잘 사는 것은 파격적인 것이 될 수가 없어요. 파격적인 인생의 어떤 이 뭐랄까요 계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그 뭐랄까요 오늘 먹고 사는데 별로 지장이 없다. 그렇게 되면 거기 안 죽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아예 어때요? 아예 걱정 없이 사는 그런 사람이 돼가지고 여유 있게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던가? 머리가 그럼 자유로워지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어때요? 아예 바닥이어가지고 뭐 해도 잃어버릴 것이 하나도 없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잃어버릴 게 할 거 하나도 없으면 별별 거 다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해도 못 하겠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성공을 한단 말이야. 둘 중에 하나에 성공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까지 연구를 해본 그런 여러 그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야, 실제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두 계급 중에 한 계급에서 나옵니다. 절개 중산층에서는 거의 안 나옵니다. 중산층에서는. 여러분은 어느 계층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느 계층에 속해 계시든 간에 두 계층 중에 한 계층이라고 생각하시고 살아가세요. 그래야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자, 여기서는 그 공급 부족 상황입니다. 공급 부족. 자, 공급 부족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하면 생산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그런 이론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생산에만 치중하는 이론이 바로 소위 세이브 법칙입니다. 세이브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수요를 창출한다. 이 경제는 어떠냐면 가지고 있는 생산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생산력을 풀가동해도 어때요? 그래도 부족해, 이 경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에서는 수요 안 팔릴까 걱정할 필요는 없어. 생산은 어떻게 하면 생산력을 더 늘려서 생산할까에 대해서만 신경 쓰면 돼, 이 경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론이 만들어지는 거야. 경제학자들의 착상이 이렇다는 얘기야. 아, 공급에만 신경 쓰자. 이게 세이브 법칙입니다. 이게 팔로는 저절로 생긴다. 팔로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자, 근데 이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경제인 가정 경제인 가정은 아까 본 것처럼 합리적이고 완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경제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 가정이라는 게 시장 가정은 아까 신속한 왈라스 가격 기능입니다. 신속한 가격 기능. 자, 우리가 이 모델을 이용해 가지고 정책이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보고 싶으면 이 모델을 아이디에서는 어디만 쳐다보면 되냐면 이것만 쳐다보면 돼.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모델이니까 결국 공급을 움직일 수 있는가만 보면 돼요. 그렇죠? 수요는 움직여봤자 이 이론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처음부터 수요는 어차피 남아도는 상태야, 이게. 자, 그러면 공급을 움직일 수 있는가? 공급을 결정하는 시장이 어느 시장이야? 아까 우리 봤던 무슨 시장? 아, 이 노동시장. 고용량에서 결정되잖아요. 그렇죠? 공급이 결정이 노동시장이지. 노동시장. 이제 공급 결과가 이제 생산물에서는 공급이지. 이 생산의 결과가 노동시장에서 고용량이 결정되면 이 고용량이 생산하면서 뛰어넘으면 이 공급량이 결정되잖아요. 그래서 생산물 시장이 공급을 이룬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노동시장의 움직임을 봐야 돼. 예를 들어서 재정정책이나 금융책을 썼을 때 노동시장에 충격이 들어가서 고용량을 움직일 수 있으면 어때? 이건 효과가 있는 정책이야. 이렇게 되면. 그런데 지금 이 이론은 뭐 어떻게 설명하고 싶어? 이런 정책 써봤자 이게 충격을 못 준다거나 아니면 이 충격을 주었어도 원치 않는 방향으로 준다든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준다. 이렇게 같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죠? 그래서 일단 금융정책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금융정책 아까 말씀드린 왜 금융정책 손댄 거예요? 왜 하필 금융정책이 재정정책 안 하고 왜 금융정책 얘기했지? 고전학 발휘는 뭐가 중요하니까? 인플레이션에 초점을 맞췄으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기 시작했는가? 이걸 지금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 자, 그래서 이제 노동시장을 갖다가 우리가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어. 수요 공급 못 그리시는 분은 없죠? 여기 처음 왔어도. 자, 여기가 뭐냐면 노동량입니다. 노동량.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실질 임금입니다. 이런 것은 익숙하지 않은 분 있을 거야. 실질 임금이 뭐고 명목 임금이 뭔지에 대해서. 자, 명목 임금은 화폐 임금. 월급을 받을 때 봉투에 쓰여 있는 금액이 명목 임금이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뭐예요? 물건의 양으로 측정하는 것이 실질 임금입니다. 그렇죠? 명목 임금이 10% 올라갔어도 물가가 20% 올라갔으면 실질 임금은 어떻게 돼요?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죠? 떨어지게 됩니다. 옛날보다 물건을 덜 산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실질 임금은 무엇을 고려해 줘야 돼? 명목 임금에다가 물가를 고려해 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명목 임금을 W라고 표시를 하면 실질 임금은 P로 W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아시겠어요? 물가를 고려해줬다는 얘기예요. 자, 노동의 수요가 이렇게 생겼어. ND로 표시해 봅시다. 이게 수요 쪽. 그 다음에 노동의 공급 쪽입니다. 공급 쪽. 생겼어.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 안에 함수가 어떻게 되냐면 P분의 W의 함수. 이것도 P분의 W 함수. 이렇게 이제 표시해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 뭐라고 가정했어요? 경제인은 합리적이고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 시장의 임금 알고 있죠? 정확하게? 물가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죠? 모든 완전 정보야. 그 다음에 노동의 수요자나 공급, 노동의 공급자는 노동자잖아. 노동자는 항상 자기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노동 공급을 의사결정해. 근데 미시적인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효용적 대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업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하니까 항상 이윤대화를 하고 있다고 전제를 해요. 이윤대화 상태에서 노동 수요를 결정한 결과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시경제학에서 우리가 노동 수요 공급이라고 하는 걸 그린다면 바로 그 수요 공급선이다 이런 얘기야. 이게 그런 얘기야. 왜 그리는가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다룰 얘기는 아니야. 우리 그 다음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럼 보통 수요 공급선이라고 생각하셔도 돼.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균형 상태인데 당연히 이 모델은 시장이 잘 작동하니까 어때요? 처음부터 균형이 이렇게 달성 딱 돼 있겠지, 그러죠? 처음부터 균형 상태에 있을 거야. 그래서 여기가 균형 고용량, 그래서 N2로 표시를 하고, 여기 균형 실질임금, 여기가 PW, P분의 W, 0, 0 이렇게 표시해 봅시다. 이렇게 돼 있어. 시장이 잘 작동하니까 신속하게 여기에 딱 가 있단 말이야, 균형이. 자,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정부가 돈을 뿌렸을 때, 그때 과연 이게 바뀔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야. 지금 여기 이게 바뀔까 과연 이게 바뀌면 정책 효과가 있는 거야. 자, 우리가 아까 봤던 그런 모델을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모델 그 다음에 보면 이 모델 나와 있죠. 아까 바로 구매력, 그 다음에 여기 생산물, 그 다음에 실업, 그 다음에 고용량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지금 이 고용을 보니까 이 고용 상태가 지금 이 고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고용이야. 그렇지? 이 고용인데 여기 보니 노동시장을 보니까 이 임금 상황에 노동의 수요도 이만큼이고 노동의 공급도 딱 이만큼이어서 어때요? 시장이 완벽한 시장이기 때문에 완전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 노동 공급하고 싶은 사람은 다 일자리 찾아가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뭐라고 그러냐면 완전 고용이야. 이런 상태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기가 완전 고용 상태로 딱 돼 있다는 얘기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이 실업은 완전 고용 상태의 실업이니까 꼭 놀고 싶은 사람만 놀고 있는 거야. 여기는. 이걸 자발적 실업이라고 그러지. 그렇지? 놀고 싶은 사람만 놀고 있는 게. 그 다음에 여기서 생산량을 뭐라고 부르냐면 완전 고용 생산량이라고 불러. 완전 고용 국민소득이지.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보통 잠재국민소득 뭐 이렇게 부르는 그 국민소득입니다, 이게. 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딱 보면은, 처음부터 이 용어법 자체만 보더라도 어때요? 이 경제는 처음부터 손댈 이유가 있어, 없어? 손댈 이유가 없지. 모든 게 다 완벽하게 다 돼 있잖아, 그렇지? 손댈 이유도 없지만, 손 대보면 과연 어떻게 될까 하는 겁니다. 이것을 손을 한번 대보기 위해서 정부가 돈을 딱 뿌렸단 말이야. 돈을 뿌렸는데, 여기다가 돈을 딱 뿌렸어.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한 10% 정도 돈 한번 뿌려봅시다. 10% 정도 돈을 딱 뿌렸어. 자, 고전학과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용도로만 사용하냐. 다 일로 간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고전학과 사람들은 가치장 기능의 돈은 인정하지 않아. 고전학과 사람들은 전부 다 거래의 매개 수단으로서만 생각을 해. 고전학과 사람들은.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돼. 왜 그러냐면 지금부터 우리가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을 보면 이렇지 않으면 성립이 안 돼, 이론이.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구매력이 얼마 늘어나? 일단 이런 가정을 취하면 10% 늘어나. 그러면 이것이 생산물시장에 충격을 딱 주게 돼. 그러나 이 순간적으로 딱 충격을 주는 순간, 그 순간에는 이것이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어서 이게 바로 그 돈을 뿌리는 순간에는 시장은 잘 작동하니까 어때요? 물가도 당연히 시장 현상이니까 어때? 이거 신속하게 잘 작동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가 늘어나게 되냐면 이거 당장은 이게 안 늘어나니까 충격을 딱 줘. 당장은 안 늘어나니까 당장 물가는 바로 얼마가 딱 나타나게 돼. 10% 상승으로 딱 나타나겠지, 그렇지? 딱 나타나. 자, 그러고 나서 생각해 봅시다. 자, 물가 10% 올라갔어. 그럼 여기 10% 올라갔다는 얘기네, 여기가. 그렇지? 10% 올라갔어요, 여기가. 그러면 옛날과 똑같은 임금 받아가지고는 살 수 있는 양이 줄어들게 되지. 그러니까 실질 임금이 이렇게 떨어져 내려가게 되지, 이렇게 떨어져 내려가. 그래서 실질 임금이 여기가 돼. P분의 W, P1, W0야. 이게 물가가 올라갔어, P1으로. 이게 물가가 상승해서. 그랬더니 노동의 공급이 어떻게 됐어요? 실질 임금이 떨어지니까. 노동 공급을 팍 줄였어. 노동 수요는 늘어났지. 그렇게 여기서 이만큼 뭐가 생겼어? 초과 수요가 생겼지. 불균형이 생겼단 말이야, 이게. 자, 여러분들 수요 공급선을 움직이는 원리 다 아시죠? 이 그래프 축에 나와 있는 변수가 움직여서 그래프 축에 나와 있는 변수가 움직일 때 무슨 이동을 해요? 선상이동. 아시겠어요? 그래프 축에 안 나와 있는 변수가 움직여서 그래프 축에 나와 있는 변수가 움직이면 자체 이동. 이 그래프 축에 있는 변수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자체 이동입니다. 여기는 이 물가가 여기 있으니까 어때요? 선상이동입니다. 선상이동이 됐어요. 여기서 이만큼 뭐가 생겼어요? 초과 수요 생겼죠? 초과 수요가 생겼으니까 시장이 잘 작동하니까 어때? 이제 뭐가 올라가줘야 돼? 이 노동시장이야. 노동시장에서 가격은 뭐예요? 임금이지. 임금이 올라가지. 명목임금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다시 임금이 올라가니까 이제 실질 임금이 어때? 또 다시 쭉 올라가기 시작하겠지. 물가를 올라가 버린 상태고. 그래서 신속하게 이게 올라가 줄 겁니다. 올라가서 어떻게 하냐면 이쪽을 따라서 쫙 노동 공급이 늘어나. 다시 노동 수요가 줄어들어. 그래서 어때요? 이 상황에서는 거래돼야 안 돼요. 노동시장이 거래돼야 안 돼. 아까 안 된다고 그랬지. 청산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균형에서는 절대 거래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충격을 딱 주자마자 순식간에 촥 내려 탁 올라가는 거야. 순식간에 아주 빠른 속도로 신속한 작동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촥 올라가서 일로 규정으로 딱 오게 되니까 새로 거래될 때 봤더니 옛날하고 거래량이 같아 틀려. 같으면서 실질 임금도 옛날하고 같아 틀려. 같을 수밖에 없어. 그래야 균형이니까. 수용성이 안 움직였으니까 새로운 균형도 옛날과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지? 모색 과정을 거쳐도. 그래서 옛날과 똑같은 완전 고용이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움직였어. 아무것도 안 움직이고 끝났죠. 그러죠? 이런 현상이 딱 벌어졌어. 자, 이게 이제 고전학파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뿌렸더니 어떤 일만 벌어져? 돈을 갖다 10% 딱 뿌렸더니 물가 10% 올라가죠? 그러면 이게 완전고용 국민소득, 이게 실질 국민소득이야. 실질 국민소득은 움직여 안 움직여? 실물의 양으로서는 안 움직인다는 얘기야. 실질자가 붙은 건 실물의 양이니까. 생산량으로 실물의 양은 안 움직여. 그러나 전반적인 물가소득은 수준은 올라갔어. 10%가 정확하게. 이렇게 돈이 10% 늘어날 때 물가가 10% 올라가는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것을 화폐 수량설이라고 불러. 아시겠어요? 고전학파 이론에서 고전학파 이론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론이 바로 이거야. 화폐 수량설. 화폐 수량설은 화폐 수량이 무엇을 결정한다? 물가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뭘 설명할 수 있어요? 인플레이션을 설명할 수 있지.
이 이론에 의해서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현상이 왜 생기는 거야? 돈을 계속 뿌리니까 그러는 거지. 그렇지.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론이야. 고전학파 이론에서. 그 다음에 고전학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여기서 나오는 이런 변수들을 딱 두 가지로 분류를 해요. 고전학파 사람들은. 하나는 뭐냐면 명목 변수들. 아시겠어요? 명목임금, 명목이자율 뭐 이런 식으로 명목 변수로 하나 또 구분을 하고 또 한쪽은 실질 변수들, 실질이자율, 실질임금, 실질국민소득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것을 갖다 뭐라고 그러냐면 고전학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고전적 양분성이라고 불러. 얘네들은 이 물질의 세계, 이 경제의 현상을 두 가지로 딱 나눠본단 말이야. 실질 변수와 명목 변수로. 그래 놓고 실질의 세계와 명목의 세계로 딱 분류를 해놓고 이 중에서 여기 보는 것처럼 돈을 뿌리면 물가, 이게 명목 현상이란 말이에요. 또 요것에 의해서 실질 국민소득과 물가를 딱 곱하면 이게 뭐가 되죠? 이게 명목 국민소득이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명목 국민소득도 얼마 늘어나 정확하게? 10% 그렇게 늘어나지. 10% 늘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10%씩 움직이게 돼.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안 보이지만 이자율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자율은 몇 프로 늘어날까? 이자율은 몇 프로 올라갈까요? 여기 보면 다른 실질 이자율은 얘기가 없었으니까 움직인 게 없으니까 안 움직였단 말이에요. 실질 이자율은 안 움직였는데 인플레이션이 10% 생기게 되면 물가 10% 올라가면은 명목 이자율 얼마 올라가야 되지? 바로 그때 써먹는 이론이 바로 뭐예요? 피셔 가설이라고 하는 것이죠. 피셔 가설. 피셔 가설이 바로 뭐냐면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에다가 무엇을 더한 거야? 인플레이션율을 더한 거지.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더한 거야. 이거야. 이것에 의해서 물가도 얼마 올라가야 돼? 명목 이자율도 얼마 올라가야 돼? 10% 올라가야 되지. 이래서 명목치들은 전부 다 무엇에서 좌우돼요? 통화 공급률하고 정확히 일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현상이 고전적 양분성의 특징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고전적 양분성에서 명목의 세계는 누가 지배해? 여기는 통화가 지배합니다. 아시겠어요? 통화가 지배해. 이 특징이야. 고전학파에서는. 그러니까 통화 움직여서 실질 변수 절대 안 움직입니다. 고전학파에서는. 아시겠어요? 명목 변수들만 움직입니다. 이런 특성을 가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화폐 수량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고전학파에서 가장 중요한 맥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화폐 수량설이라는 거. 이 돈을 뿌리면은 이게 정확한 돈을 뿌리는 이유라고 정확하게 인플레이션이 생기는구나. 즉 물가가 올라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물가는 좋은 현상, 유해한 현상이에요? 유익한 현상이에요? 인플레이션은 유해한 현상이야? 유익한 현상이야? 왜 유해한 현상이에요? 왜 그렇죠? 왜 유효한지를 모르겠어요. 유효하다고 얘기만 계시고. 자, 원래 화폐라고 하는 것은 유용한 도구죠. 그렇죠? 화폐가 없는 물물교환 경제보다는 더 교환을 원활하게 해주니까. 그렇죠? 거래 비용을 줄여줘서 유익한 겁니다. 근데 이걸 사용하다 보니까 잘못돼가지고 인플레이션이라고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인플레이션이 생기면은 일단 나쁜 게 뭐예요? 일단 인플레이션이 생기면은 화폐의 실질 가치가 구매력이 떨어져서 화폐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손실을 보게 되니까 나쁘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자본주의 정의관의 입각에서 아무런 경제활동도 안 했는데 누구는 이득 보고 누구는 손해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의관에 의해서. 첫 번째 잘못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이 생기게 되면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들이 있다고 배웠죠. 그런 거 기억나세요? 뭐가 발생하지? 상품의 가격을 다시 달아야 되지, 그러지? 그걸 뭐라고 불러? 메뉴 비용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배우셨죠. 이런 비용들을 발생시켜. 또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이 막 생기면 어때? 금융자산 가지고 있으면 손해니까 이거 열심히 실물자산으로 바꾸려고 노력하지. 그때 비용이 발생하죠. 이런 것을 구두창 비용이다. 그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열심히 뛰어다녀야 되니까. 이런 사회적 비용들을 발생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유해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필요 없는 비용을 발생시켜 사회에. 그러니까 금융정책은 우리가 원하는 실업을 줄이는 것도 아니고 생산을 늘리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우리가 유익한 것은 없는데 어때? 유해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쁜 것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자, 좀 쉬었다가 그 다음부터 합시다.